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내가 이 버티는 백이 있어야 연봉을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백이 없는데 어떻게 연봉을 지릅니까? 소극적이 되잖아요. 나 당장 6개월 놀았는데 입사해야죠. 만족스럽지 못하게 갈 때는 굉장히 그 회사에서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연봉을 엄청 많이 올려가도 제가 70%까지 올려가서 이직을 해봤지만 연봉 이상 만족하는 건 1년, 2년밖에 안 가요. 하는 걸 감안을 하시고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연봉 협상에 대한 모든 것을 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한 10분 안에 정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연봉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봉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뭘로 연봉을 협상할 건지. 연봉이란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성과급하고 기타 현금성 지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원천징하고 나서 연천징수상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현금성 지급이나 이런 뭐 복지 포인트나 문화 포인트 뭐 의료보험의 현금성 지급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급하고 그 인센티브 몇 년간의 평균 정도를 가지고 내가 기본급하고 인센티브 평균을 토탈해서 이건 나의 지금 현재 받고 연봉인데 앞으로 갈 회사에와 거기서 이제 희망연봉을 출발해서 계산을 하셔가지고 협상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봉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연봉 협상은 기본적으로 경력자인 경우에는 헤드헌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링크드인이나 사람인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등록하거나 프로필을 등록해서 헤드헌터가 이 포지션에 적합한 것 같아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고, 아니면 본인이 이직을 하기 위해서 서치펌을 직접 연락하거나 아니면 구직 사이트에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하고 나서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헤드헌터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헤드헌터에게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희망 연봉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최저한도 내가 이 정도는 최소한은 받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그렇지만 희망 연봉의 포커스를 먼저 맞추시고 굳이 뭐 최저한도까지는 헤드헌터도 오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헤드헌터가 역으로 이제 제안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희망 연봉을 명확하게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회사 측으로 넘어갔을 때 인사 담당자와 이제 바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연봉 협상을 하게 되면 이 헤드헌터든 인사 담당자든 회사 측이라고 봤을 때 이분들은 이 사측에서는 이 회사 이 지원자의 경력이나 뭐 연차라든지 그다음에 그 급여 수준, 현재까지 기부의 수준을 고려하고 직장, 직원, 동료들, 내부와의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레인지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이 사규회에서, 내규회에서 레인지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연봉 인상의 근거로 우리 구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기본 어떤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해왔는지, 이제 기여를 해왔는지, 그런 경력 성과의 측면하고,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 두 가지 얘기할 때 내가 과거의 경력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지의 측면을 더 강조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좀 더 합리적으로 그걸 납득을 해준다고 하면 연봉 인상이 좀 더 합리적으로 납득되고 이제 수월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사 희망 연봉을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연봉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하고 내가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아무리 회사가 주장해도 나는 이 정도까지는 받아야 되라는 연봉을 반드시 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배경에는 내가 이 회사의 연봉 수준을 대략 파악하고 가야죠. 업종이라든지 뭐 블라인드라든지 잡크레딧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구직 사이트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업종의 연봉 현직자와의 교류도 필요하겠죠. 파악을 해서 가시고 희망 연봉을 제시하시되, 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과 내가 희망하는 연봉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에 이때는 사실 뭐 다른 여지가 없잖아요. 그때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거는 회사에 그 근거를 한번 물어보세요. 헤드헌터를 통화하던 회사에 직접 물어보던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랑 제 마지노선은 요건데요. 혹시 수용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맞춰줄 수 없냐라고 제시를 하는 게 되겠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협상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제시한 연봉하고 회사의 연봉을 봤을 때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뭐 약간의 차이가 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봉을 산정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제시한 연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즉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저도 그랬지만 이게 되게 굉장히 그런 걸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그러면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업종의 현황이나 이 포지션의 특성이나 지금 이 회사의 그 동료 간의 연봉의 형평성, 회사의 현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 그거는 그럴만 하겠네라고 좀 납득이 어느 정도만 되면 그냥 수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굉장히 내가 가고 싶은 회사고 내 커리어 발전에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봉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거 나하고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마지노선 밑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이거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만약에 강하게 나오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고 현업에서는 원하잖아. 현업에서는 이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 연봉이 협상이 안 맞으면 인사 담당자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셔야 된다. 다음은 인상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폭을 15% 정도를 우리가 잘된 연봉 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70%, 80%까지 올려봤지만 15% 밑으로 올려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7, 8%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15%까지 안 되고 그것도 이직했을 때 평균 정도가 되는 거고 뭐 현실적으로는 뭐 5, 6%, 뭐 5% 이런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봉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거. 자, 그렇게 어려운 연봉 인상을 우리가 좀 더 업종을 보라는 거, 업종.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진짜 업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의료, 바이오, 제약 이런 쪽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회사의 규모하고 상관없어요. 굉장히 영업이익이 높고 급여 인상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뭐 다른 회사 4, 5% 할 때 7, 8% 이상 해주고 인센티브 400%씩 몇 년간 이렇게 박아주는 이렇게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한 이직 과정에서 뭐 반도체 장비 회사도 컨택해보고 또 화학 회사도 컨택해봤는데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 화학, 금융 자 이렇게 업종이 좋아야 연봉도 많이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통상 여러분들이 연봉 인상이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좀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몇백만 원 수준, 뭐 500만 원, 뭐 600만 원, 뭐 300만 원.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회사를 안 들어가게 결정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작게 보는 근시안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현재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러한 차이 금액은 한 달로 따라지면 월 몇십만 원이다. 이게 내 인생을 크게 바꾸지도 않을 것이고 뭐 누구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그래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정도는 수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 라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입사 결정을 할 때 연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연봉 협상 과정을 굉장히 루틴한 과정 정도로 여기거나 또 이 회사의 그 인재를 보는 태도가 여러 가지 컨택이나 전화나 뭐 메일을 서신하든 나를 대하는 태도들이 인재를 새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정중하거나 굉장히 예의 바르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형식적이고 굉장히 뭐 이런 또 연봉을 무조건 깎으려고만 했던 그런 태도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이 회사의 문화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들어가서 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전체적인 인재를 대한 태도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사를 보류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한번 마지막 포인트는 제가 이 포인트 중에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중요한 키포인트도 있어요. 핵심 포인트는. 자, 마지막 팁은 뭐냐면 연봉 인상할 때 반드시 재직 중에 하라는 거예요. 재직 중에.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내가 이 버티는 백이 있어야 연봉을 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백이 없는데 어떻게 연봉을 지릅니까? 소극적이 되잖아요. 나 당장 6개월 놀았는데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그러면 이게 나의 심리 상태와 이런 거를 회사도 헤드헌터도 알아요. 이 목소리 톤에서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알기 때문에 절대로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슈퍼 엔제가 아닌 이상,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입증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자, 그 케이스에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삼성에 재직하고 있었잖아요. 삼성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었어요. 그래서 연봉을 조금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물론 이직은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지르지도 못했죠. 소심했죠. 그래서 연봉을 조금 원하는 대로 작게 올려서 왔지요.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연봉 인상 시기, 그 다음에 승진 시기,
그다음 페이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고려하셔야 된다. 굉장히 디테일한 건데 연봉 인상 시기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한 가지 중요한 예입니다. 제가 좀 당했거든요. 당했다 그렇게 하지 모르지만 몰랐죠. 제가 8월인가 입사를 했는데 이 지금 회사는 5월까지 입사를 했을 때 그 연봉 인상이 다음 해에 연봉이 바로 인상이 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있어요, 그런 규정이. 그러면 저는 연봉 인상을 그 다음 해 1월에 했기 때문에 1년 반 뒤에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약간 올렸던 연봉 인상 폭이 그 반년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요. 굉장히 좀 허무했던 그런 기억이 났기 때문에 연봉 인상 시기가 언제인지를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승진 시기,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과장급인데 지금 이 회사에 승진 시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차장 승진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때 연봉 인상이 보통 15%막 이렇게 되잖아요. 10%, 15%, 20%. 그러면 굳이 내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연봉 인상 측면에서만 보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한 뭐 15%, 20% 올리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수평 이동밖에 안 된다. 연봉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승진 시기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페이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밴드라는 거는 어떤 직급별로 회사마다 과장급, 차장급, 대리급에 1, 2, 3, 4, 5단계, 4단계로 나누는 그 연봉의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1등급, 2등급, 3등급 올라갈수록 연봉 인상 폭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는 연봉을 많이 올려줄 수가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연봉 인상 폭이 작아져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페이밴드가 굉장히 높은 과장급이었어요. 5단계로 돼 있는데 과장인데 페이밴드가 낮은 경우였어. 2나 1이었어. 그 얘기는 과장급이지만 연봉 인상 폭이 앞으로도 많이 될 거고 차장도 되고 이런 경우지만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내가 차장급인데 페이밴드가 4 정도 돼요. 그러면 연봉 인상이 4에서 5로 올 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연봉을 조금 올렸다 갔더라도 다음 회사에서 연봉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밴드의 어떤 그 역할, 내가 다음 회사 이직할 회사의 페이밴드의 정도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연봉을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못해서 갔을 때, 물론 연봉을 낮춰서 가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많이 없으니까 연봉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갈 때는 굉장히 그 회사에서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이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왜냐하면 제가 규정하는 건 연봉 인상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렇게 내가 맞나? 예,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연봉을 엄청 많이 올려가도 제가 70%까지 올려가서 이직을 해봤지만 연봉 인상 만족하는 건 1년, 2년밖에 안 가요. 그 뒤에는 내가 원래 받던 연봉 같은 거야.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연봉 내가 한 20%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10%도 안 됐다. 15% 인상을 내가 원했지만 10% 미만이었다. 그러면 가서 내가 여러 가지 회사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인간관계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고객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문화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만약에 튀어나왔을 때 내가 이거 받으려고 여기서 이러냐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을 좀 만족스럽지 못하게 인상했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감안하시고 이직을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 연봉 인상 제가 10분 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10분은 안 돼서 좀 늘어났지만 늘어난 만큼 가치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굉장히 저는 좀 열심히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